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을 다시 보는 시간입니다. 미드 왕자의 게임의 한 장면을 꿈과 같이 상징의 언어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저는 왕자의 게임이 현대인을 위한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로버트 존슨의 히라는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흔히 새 시대를 위한 신화가 등장한다. 신화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서곡 같은 것이다. 또 신화는 새 시대에 등장할 심리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지혜가 담긴 조언도 해준다. 신화는 살아있는 실체이다. 또 신화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마치 물레질을 하듯 신화가 끊임없이 각자의 내면 심리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신화가 실체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심리 안에서 신화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게끔 신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Stop! Are you completely mad? He saw us! That's all right. It's all right. It's all right. He saw us! I heard you the first time. Quite the little climber, aren't you? How old are you, boy? 10. 10. The things I do for love. 오늘 다룰 장면은 시즌1의 1화 마지막 장면, 서세이와 함께 탑 안에 있던 제이미가 자신들을 발견한 브랜을 밀어서 탑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을 다뤄보겠습니다. 윈터펠의 탑 안에서 제이미와 셀세이는 정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벽을 타던 브랜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탑 안에 있던 제이미는 브랜을 밀어버립니다. 브랜은 땅으로 떨어지죠. 이런 꿈에서 깨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장면이라 꿈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선생님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 실제로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아주 동일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아이가 이제 베란다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무 놀라서 깨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너무 무섭고 뭔가 막 진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는 걱정은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굉장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문제가 닥쳐올 것 같은 그걸 경고해주는 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나 내 가족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떤 사고나 아니면 피치 못할 우리 회복하기 너무 힘든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떨면서 내 일상을 이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안심하고 이제 흘려보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고 후회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제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이슈여서 내가 그것을 손대는 것도 너무 겁나서 잘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래서 내가 더 일상으로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내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나 보지. 근데 그게 한 부분 내면으로 다뤄야 될 이슈인가 보다라고 인식은 하지만 그냥 좀 밀어두는.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 무신경하더라도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심란하고 찜찜한 한편 알고 싶어지죠. 무고한 어린아이를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는 죄악이고 마음 아픈 일인데 그렇다면 이 끔찍한 이미지는 무엇에 대한 암시일까? 내가 도대체 내 안에 어떤 요소에 대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남자아이는 나의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밀어서 추락시킨 것일까? 대략 이런 질문들로 추려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 안에서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다만 제이미와 브렌의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의 꿈을 바라볼 때 참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인물 중 하나로서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 비전을 상징합니다. 브렌을 제이미의 내면 인물로 바라보고 풀어본다면 제이미는 그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추락시킨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질문해오면 자신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제이미처럼 취급한다는데 선뜻 동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실상을 파헤쳐보면 의외로 우리에게는 제이미 같은 구석이 많다는 것도 인정하게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제이미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오만방자함이었죠. 그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그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꿈에 접근하는 팁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자신의 꿈을 살펴보실 때 꿈의 한 장면에서 작고 사소한 모든 디테일이 다 소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면의 모든 디테일에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제이미로 인해 어린아이가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에서 그 행위 자체로 주는 충격이 크기도 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제이미의 얼굴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그 지점도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꿈꾸니에게 전해오는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거든요. 그 사소한 행위가 우리 자신에 대한 중요한 진실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은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이미와 브렌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브렌은 땅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제이미의 실제 행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제이미가 브렌을 밀었단 말이죠. 꿈이라면 이 디테일에서 많은 상징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는 그러한 방식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이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이미는 수려한 외모에 출중한 검술 실력을 갖춘 기사. 그는 권력과 부의 측면에서 대단한 집안 라니스터 가문의 장자이자 타이윈 라니스터의 자부심이었죠. 그는 현재 킹스가드의 단장으로 있습니다. 제이미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권력 다툼이나 정치에는 좀 무관심한 편이죠. 제이미는 진중함과 거리가 멀어서 온갖 골치 아픈 일들은 누이인 셀세이가 고민할 뿐입니다. 제이미는 마치 이 세상에는 심각하고 진지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마냥 행동하기를 즐기죠. 자, 그렇다면 제이미가 브렌을 밀어버리는 그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신으로부터 뭔가를 밀어버린다는 것은 거부인 것입니다. 제이미는 브렌을 거부한 것이죠. 즉슨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를 행사하는데요. 제이미의 경우 지금 상태가 더없이 만족스럽고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 따위는 불필요한 겁니다. 또 제이미가 사용하는 주요 방어 기제는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탑에서 브렌을 밀어버릴 때 제이미는 셀세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는 제이미가 껄끄럽고 난감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아주 잘 은유하는 장면 같습니다. 제이미는 오직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이미의 회피나 외면을 겁쟁이의 도망가는 구분하고 싶은데요. 제이미의 문제 해결 방식은 깔끔하고 신속한 처리에 있으니까요. 제이미는 자신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인간이란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런 심대한 착각은 검을 쥐는 손이 잘리는 결과를 낳았죠. 제이미가 브렌의 얼굴을 외면한 이유는 달갑지 않은 마음의 동요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빠른 판단과 실행이 지체되거든요. 제이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고려의 여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브렌의 얼굴을 외면했을 겁니다.
자신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심각하고 진중해지는 순간 숙고의 시간을 거듭하며 고뇌와 번민 속에서 헤매야 하는데 그건 재미없잖아요. 그리 되면 내면은 마치 벌집을 들쑤신 것 마냥 동요가 일어날 겁니다. 당장에 자신이 버리는 것들 중에서 문제 삼을 것들이 보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친누이와의 근친상간은 도덕적으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지나가야 합니다. 지금으로서 제이미는 자신 안에서 약함이나 두려움을 불러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풀면서 선생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바가 있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의 태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될 거 없어.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서세이와 제이미의 관계가 도덕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떳떳하지 못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둘이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게 어떤 그 집안의 불행을 감당하는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관계가 파고 들어가면 자신들의 어떤 슬픔이나 고통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불행을 밀어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여다보기 싫어 이런 것처럼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 자체로서 보기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지점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그냥 그것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내가 더 중요시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냥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게 나한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유지하는 것의 최고의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문제를 드러내고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에 써야 되는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묻어버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제이미의 태도가 이해도 되겠다. 사실 이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제 꿈 같다고 자꾸 연상할수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다시 돌아와서요. 탑에서 브렌을 밀어버리는 그 순간조차 제이미는 심지어 전혀 악독한 인물로 보이지 않았어요. 개구진 소년이 해맑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상징적으로 풀어보자면 제이미는 그때까지도 그 자신의 내면적 어둠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탐험해보지 않았음을 은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껄끄러운 것은 깔끔하게 해결해버리면 된다는 믿음이 제이미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도 브렌을 밀어버린 뒤 제이미는 걱정하는 셀세이를 다독일 겁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제이미는 모든 것에 지나치고 과도하게 거침이 없었죠. 그렇다면 제이미가 셀세이와 함께 있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셀세이는 제이미의 아니마로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남성이 자신의 아니마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엇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니마에 사로잡히게 되면 남성은 분별과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제이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부재한 상태로 커왔죠. 아버지는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난쟁이 남동생, 장자인 자신에게 쏟아지는 아버지의 기대, 라니스터 가문이 주는 무게와 압박감, 그 속에서 제이미는 외로웠을 겁니다. 셀세이에 대한 의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제이미와 셀세이 사이의 강한 결속력, 셀세이를 향한 제이미의 집착에 가까운 감정은 어쩌면 그런 배경 속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죠. 브렌과 맞닥뜨린 지금 감정적으로 셀세이에게 사로잡힌 상태에 있는 제이미. 셀세이는 제이미를 사로잡아 제이미 내면에서 떠오른 새로운 가능성을 무시하도록 몰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제이미는 분명 기사입니다. 그러나 제이미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검을 들 뿐 기사가 본질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기사의 의무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알지 못합니다. 셀세이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제이미가 그 자신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인 브렌을 성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몸소 경험하며 배워나가는 길 그 하나뿐인 거죠. 브랜이 땅으로 떨어졌을 때 제이미의 가능성 중 어떤 요소가 추락해버린 것일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가 보겠습니다. 활쏘기 실력이 형편없었던 브랜. 그러나 귀여운 브랜은 멋진 기사를 꿈꾸는 소년이었죠. 브랜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기사의 모습이란 아버지인 에다드 스타크가 살아온 발자취,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사람의 목숨과 죽음을 얼마나 진중하게 대하는지를 보고 자란 브랜이죠. 제이미가 브랜을 밀어버릴 때 그 자신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제이미는 자신 안에서 에다드 스타크를 밀어버린 것이고 추락시킨 겁니다. 제이미의 심리를 불편하게 몰아간 인물은 에다드 스타크였습니다. 게다가 에다드는 쉽사리 무시될 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에다드는 모든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사와 영주의 모습을 구현한 인물이죠. 그는 기사와 대영주, 그리고 왕의 수관이라는 직분에 걸맞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임했으며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에다드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한없이 진지하게 고뇌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제이미의 머릿속에는 셀세이 이외의 별다른 무엇이 있다는 느낌은 적었죠. 킹스가디의 기사가 된 것도 셀세이 곁에 있기 위한 결단이었으니까요. 에다드와 대면할 때면 제이미는 빈정대는 듯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이 흘렀죠. 에다드에 대한 제이미의 열등감이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에다드를 대하는 제이미의 태도를 참조할 때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 선생님의 선생님의 이고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회피하는지 나눠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에서든 그게 내면에서 돌아가는 거든 열등감이 자극될 때는 일단 되게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표현해도 될 것을 그냥 굉장히 축소시켜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내 모습이 되게 수치스럽기도 하고 괴로운데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내가 분명히 사실은 내가 어떤 지점이 열등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괴로움에서 도망쳐서 다른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얼른 가져와요. 설득적이다. 내가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열등감을 자극해요. 그러면 사실 그 앞에서는 되게 괴로워하고 움츠러들지만 내 내면에서는 어떤 게 돌아가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어떤 지점을 찾아내요. 그래서 내 내면에서 그걸 즐겨요. 그걸 내가 드러내면 사실 그건 별로 떳떳하지 않은 내 모습인 것 같아서 드러내진 않지만 내 내면에 그 우월한 지점을 붙잡고 이제 거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언제나 통했어요? 그동안은 사실 통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 괴로움이 상쇄되면 나는 또 문제가 없어. 또 일상은 굴러가는 거니까 그 괴로움을 상쇄시키는 것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는 통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여러 사람들을 나이 먹어가면서 만나면서 그게 항상 통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봐도 그냥 쉽게 내가 어떤 우월한 지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되니까 그게 별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한테 설득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우월한 지점을 찾는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크게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게 나한테 별로 내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아니까 그 모습이 되게 우습게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 그래서 지금은 별로 통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어떤 열등감을 느끼는 지점이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럼 그게 좀 괴로운데, 그래서 그냥 그 지점에 머물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게 발전시키고 싶은 모습이 뭘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려고 하는 게 좀 달라진 점이고,
근데 그럴 때 약간 좀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 난 이렇게 못났어. 이제 근데 거기에만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열등감을 느끼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뭐 건강한 방식이라고 한다면 굳이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열등하고 잘 못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 이런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그렇게 건강한 방식으로 추정되지 않았던 게 내 열등한 지점도 사실은 그 인정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그 열등한 지점을 끝까지 봐서 그것에 어떤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내가 가진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뭔가 그게 안 됐던 게 제이미처럼 그 보기 싫은 거에서 고개를 쉽게 돌려버리고 내가 너무 고개를 쉽게 돌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괴로움이 이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또 그쪽으로 고개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래 머물게 되겠죠, 뭐. 길게 보면요. 그런 때도 오겠지. 네. 다시 돌아와서요. 제이미 자신도 킹슬레이어라는 별명이 내심 탐탁치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킹스가드의 기사라면 마땅히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과 신의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제이미는 자신이 모시던 왕의 목을 베어버렸죠. 왕자의 게임 전반에서 수많은 기사들은 자신의 주군을 위해 말없이 죽어간 반면 킹스가드의 명예로운 기사인 제이미는 명예를 저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제이미가 볼 때 에다드는 자신을 명예나 신의도 모르는 놈쯤으로 치부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이미에게 에다드가 거슬렸던 것은 제이미 스스로도 에다드의 비난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다드와 제이미가 서로의 대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왕의 수간이 되어 킹스랜딩으로 온 에다드. 또다시 제이미와 마주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제이미는 자신이 미친 왕을 죽인 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에다드는 조용한 목소리로 차갑게 받아칩니다. 그것은 왕을 죽여도 당신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애석하게도 에다드가 제이미로부터 배웠어야 할 중요한 덕목은 거기에 있었어요. 뭐냐면 에다드가 때로 명예보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면밀하게 챙기는 융통성을 발휘했더라면 그는 보다 오래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강직하기만 했던 에다드는 자신 안에서 유연함과 융통성을 깨워내는 대신 그런 행위 일체를 비겁함으로 치부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로 그는 적들에게 자신의 목을 내줘야 했습니다. 이제 제이미로 가보겠습니다. 제이미 역시 현재 에다드의 자질과는 아주 동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제이미는 인내심을 모르는 인물입니다. 인내심은 온갖 어려움과 외로움을 견디며 고뇌와 번민 속에서 성장하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제이미가 포로로 잡혀 고초를 겪고 검을 잡는 오른손이 잘려나가기 전까지 그에게 삶이란 언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무엇이었죠. 그에게 복잡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에다드의 자질을 제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고민하고 살아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리하여 불행과 운명적으로 맞닥뜨린 것입니다. 북부의 대영주인 에다드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홀로 신의 숲으로 향했고 심장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는 자신이 내린 선택과 결정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를 알았으며 실천에 옮겼다는 뜻입니다. 신의 숲에서 에다드는 오롯이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기도이고 명상을 위한 시간이었죠. 에다드는 스스로를 낮춰 겸손하고 겸허해지고자 고독에 자신을 내맡긴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제이미에게 필요한 에다드의 자질은 그런 것이었고 그리하여 불행으로 떠올랐으나 라니스터 가문과 셀세이의 요구를 위해 살아가던 제이미로서는 브랜이라는 가능성을 잔인하게 추락시키는 것으로 거부하고 회피했을 뿐입니다. 제이미는 현재로서는 자신에게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시간을 할애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삶이란 참으로 오묘해서 전쟁 포로가 되면서 제이미는 자신의 내면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던 두려움과 공포를 강제적으로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이는 제이미가 불러온 운명인 것입니다. 그 자신의 어둠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회피해왔던 제이미의 삶의 방식이 불러온 비극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신화나 민담의 이미지들은 우리 꿈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 나타나는데요. 만일 이와 유사한 꿈을 여러분이 꾸신다면 질문으로 내면 여정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은 거죠. 내가 밀어서 추락시킨 잠재력과 가능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또 나는 도대체 무엇을 왜 거부하고 회피하는지, 그 밑에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지, 답은 스스로 창조성을 발휘해 작성해 가는 겁니다. 다만 저희는 그에 대해 참고할 만한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이고요. 그 브렌이 본 장면이 그 제이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파고 들어갔을 때 자기의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을 인정해야 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기 싫어서 이제 밀어버린 건데, 제 꿈에서도 제가 그 베란다에서 아이가 그 떨어질 것 같은 그 장면.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어떤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의 이제 아픔이 있는데, 아이가 드러내는 가능성이라고 하면 김연아 엄마가 김연아 키우듯이 뭔가 굉장한 재능을 가진 어떤 그런 브라이튼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재능을 보여줘야 투자하고, 네. 근데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아픔을 가진 아이를 돌본다는 거. 그러니까 내 아픔을 돌보고 내 한 부분의 그 슬픔과 불행을 인정하고 이거 자체가 나의 가능성이고 힘이 될 수 있다. 내 가능성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달려가서 만약에 그 꿈을 다시 꾸고 달려가서 그 떨어지려고 하는 아이를 잡아서 내가 안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다른 장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